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 제가 컴퓨터를 맞추게 되면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중으로 컴퓨터를 새로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예상은 가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램 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조금 빨리 맞추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없다. 다빈치 리졸브를 잘 돌리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프리미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사양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영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높은 사양 PC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대략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요즘 좀 가격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일부는 싸게 산 것도 있고 일부는 비싸게 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운이 좀 따라줘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 운이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컴퓨터 부품뿐만 아니라 아는 게 정말 많아서 제가 종종 도움을 받고 나는 송지혁 PD가 도와줬는데요. 젠 PD로 다른 곳에서 동종업계 종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견적부터 조립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같이 조립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촬영이 익숙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야기해야 할 부분을 빼먹은 것도 많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 부분도 많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런 거 그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랑 뭔 상관이야?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립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편집해 봤더니 그리 영양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다빈치 리졸브의 적당한 컴퓨터 사양에 관한 이야기들도 추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부품에 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되리라 생각해서 각 부품에 관한 이야기들도 얕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용하기 좋은 하드웨어의 조건들을 보면서 제가 왜 이런 부품을 선택했는지에 관한 내용과 관련 제품에 관한 썰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조립에 관한 깊이 있는 부분들은 잘 설명해주는 영상들이나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컴퓨터 조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견적에 대한 문의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PC 조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사양이나 부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도대체 내 컴퓨터 어떻게 한 거야? 파일이 없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가 사실 그냥 작업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작업 외에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죠. 컴퓨터 부품이나 관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작업 도중에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램이나 하드, 그래픽 카드처럼 비교적 교체가 쉬운 부품들의 교체나 대단한 관리법까지는 몰라도 컴퓨터 포맷하는 법이나 드라이버 잡는 법 등은 알아두는 것이 간단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윈도우 10의 경우 재설치가 아주 쉬워졌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관한 부담들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대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가끔 OS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개인적으로 OS는 자신에게 익숙한 제품을 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맥 OS X, 윈도우즈, 리눅스 모두에서 잘 돌아가는데요. OS가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에서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자의 작업 환경이나 취향 등을 고려해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이야. 저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용한 하드웨어 관련 사양은 블랙매직 디자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16 버전이 나왔고 그동안 하드웨어의 변화도 많이 있었으니까 개정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여기 나오는 권장 사양이 무지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최상급 워크스테이션의 사양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최상급 사양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보이는 비교적 낮은 사양의 제품을 찾아봐도 상당한 가격이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위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회사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용도라면 전문 기업에서 제공하는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안정성이나 사후 관리 같은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컴퓨터를 쓰는 것들이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것이 궁극의 현실이에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립 PC를 이용하곤 합니다. 많은 영상 관련 사이트에 의뢰 올라오는 고민 중에 하나가 조립 PC의 사양이기도 합니다. 관련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 볼 때도 있죠. 이런 수요가 있어서인지 컴퓨터 조립 업체들 역시 영상 후반 작업용 컴퓨터 사양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양으로 주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직접 견적을 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견적을 짤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곳은 퓨제 시스템즈 홈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워크스테이션을 주력으로 하는 맞춤형 컴퓨터 제조업체입니다. 새로운 하드웨어들이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테스트한 결과를 잘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들이 테스트한 최적화된 사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빈치 리졸브나 프리미어 등에 관한 테스트도 진행하고 관련 컴퓨터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권장하는 사양을 기준으로 견적을 짜왔습니다. 먼저 CPU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뇌에 비유하곤 하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CPU를 고를 때 볼 수 있는 옵션의 숫자는 아주 많은데요. 전부 다 자세하게 알긴 어렵습니다. 설명 복잡함. 저 역시 자세하게 다 말할 깜냥이 없어서요. 그 중에 동작 속도, IPC, 코어수와 같이 CPU의 성능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개념 정도에 관해서라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업 관리자를 켜서 보겠습니다. 동작 속도는 CPU를 눌러보시면 속도라는 이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클럭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이 클럭은 전기적 진동의 속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동작 속도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두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기본 클럭이 3.4이고 코어나 스레드의 개수도 같습니다만 두 점수의 벤치마크 점수 차이는 14점대 8185점으로 20%가 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IPC, 우리말로는 한 사이클당 명령어 처리 횟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제조사에서 공시하는 스펙은 아닙니다만 CPU 세대가 바뀌면 이에 따라서 IPC도 좋아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같은 동작 속도이면 최신의 CPU의 성능이 좋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무슨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듀얼 코어, 쿼드 코어, 헥사 코어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CPU의 개수를 늘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에서는 CPU 자체를 2개 이상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는 한 개의 칩 안에 코어를 집적해서 넣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명이 일한 것보다 두 명이 일한 것이 더 일을 빨리 마무리하게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물리적인 코어의 개수뿐만 아니라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까지 끌어다가 일을 시키는 식으로 논리적인 코어를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작업 관리자에서 보시면 12코어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개의 코어가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코어가 일을 잘 하게 만들려면 일을 잘 나눠주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에서의 프로그래밍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소프트웨어나 게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영상 작업 프로그램들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의 멀티코어에 관해서는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코어의 수보다 동작 속도가 높은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3D 모델링 프로그램들에서는 설계 시에 높은 동작 속도가 더 중요하고 렌더링 시에는 더 많은 코어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CPU를 골라서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알면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CPU를 고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면 됐어. 퓨제 시스템즈에서 제공하는 다빈치 리졸브의 하드웨어 권장 사양이 있는데요. 코어의 개수가 14개까지는 성능을 향상시키지만 그 이상으론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벤치마크들의 코어의 개수를 보셔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온 CPU를 꼭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온은 인텔의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CPU입니다. 안정성에도 중점을 많이 둔 제품들이죠. 보통 많은 코어 수를 자랑하는 편이고 반면 상대적으로 동작 속도는 조금 낮춘 편입니다. 이런 기사들에 따르면 워크스테이션용 제품 간에는 기능상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제온보다는 다른 CPU를 사용하는 것이 영상 작업에 더 유리한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에서 대부분 이야기한 것이 결국 가성비인데요. 제온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상당히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제온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쓸만한 성능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생겼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는 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아쉽게도 퓨제 시스템사의 다빈치 리졸브 CPU 권장 시스템에는 최근에 올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질 않아서 이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벤치마크 점수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던 CPU는 AMD에서 나온 라이젠 9 3900X였습니다. 사양을 보시면 12개 코어에 24개 스레드, 기본 클럭이 3.8GHz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19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CPU 벤치마크 사이트의 CPU 점수로 현재 2등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제품들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눌러보셔도 비교적 높은 편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대체로 가성비가 좋다고 나온 제품들이 라이젠 제품들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다른 고사양 CPU들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것은 사실이죠. 앞서 보여드린 기사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라이젠 3900X는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상당히 준수한 성능들을 보여줍니다. 이 회사는 워크스테이션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지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저렴한 CPU라고 하긴 어렵습니다만 결론을 보시면 예산이 저렴한 CPU를 찾고 있다면 라이젠 3세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CPU들의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물론 X570 플랫폼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버그와 같이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가격 면에서 고려해보면 인텔의 9900K 등과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프리미어를 놓고 비교한 테스트를 같이 보더라도 3900X를 선택한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CPU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쿨러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일체형 순행 쿨러를 달았습니다. 인텔에서 사용하는 터보 부스트와 비슷한 AMD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줄여서 PBO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XFR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기능을 제대로 설명할 깜냥도 안 되고요. 설명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겠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스템 온도나 전원의 공급 성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동으로 오버클럭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보시면 기본 속도가 3.8GHz로 되어 있는데요. PBO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제 컴퓨터의 속도는 이것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순행 쿨러를 달았습니다. 사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쿨러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긴 시간이 걸리는 렌더링처럼 컴퓨터를 많이 굴려야 할 때가 있어서 순행 쿨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른 쿨러는 PC 쿨러사의 제품입니다. AH360C 코로나라는 제품인데요. 현재 지금 달아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립할 때 조금 자잘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CPU에 관한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남은 부품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